백석. 예, 백석이라고 하면 그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졌던 김자야 여사가 1989년도에 백석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장비에다가 한번 실은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기금을 장비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백석문학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자야 여사하고 백석하고가 연애를 하고 같이 산 기간은 3년 남짓하대요. 그것도 3년 동안 쭉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조금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살다가 헤어졌다가 백석이 그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러면서 한 3년 살다가 백석이 나중에 만주로 떠나면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김자야 여사의 일생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자야는 본명이 김영한이라고 하고 뭐 아주 뭐 그렇게 잘 사는 집, 뭐 귀족집, 뭐 명문 가문 이런 건 아닐지라도 흔히 말하는 그냥 양갓집 교수였는데 16살 때쯤에 집안이 몰락을 하고 완전 파산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영특하고 아주 정말 머리가 좋고 영특하고 이해력도 빠르고 똑똑한 이 어린 기생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나중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인 신윤국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똑똑한 친구가 참 아깝다 이래가지고 이 자야 여사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죠. 김영한이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이 특출한 사건이 아닐까요? 아주 특출한 사건인데, 이 김자야 여사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두 종류의 여성이 기생하고 여학생이었거든요. 기생하고 여학생. 이 두 생을 한꺼번에 다 가졌던 특이한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자야 여사의 이야기와 얽힌 이 백석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쳐볼 생각인데요. 저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 연애, 그래도 우리의 젊은이들 특히 한참 엔돌핀이 팍팍 돌고 호르몬이 분출을 하는 이 젊은 시절에 20대 청춘 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화두죠. 일본에서는 아예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아예 뭐 결혼 같은 것도 안 하고, 섹스도 안 하고,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이런 종류의 새로운 청춘 남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제8요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제8요일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동유럽의 소설인데요. 아주 가난하고, 꽉 짜여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연인이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첫 번째 섹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첫 섹스를 하려니까 사면이 벽으로 막힌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방을 하나 빌립니다. 방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해필이면 빌려주기로 한 날짜에 방을 못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전전을 하다가 결국은 화가 나서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고, 이 여자 주인공은 길에서 만난 어떤 남자에게 그야말로 첫 경험을 바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이 천연막이 파열되면서 피가 흐르니까 마구 화를 내면서 가버리고요. 굉장히 슬픈 소설이죠. 그러니까 사면이 벽으로 가로막힌 장소, 공간, 지상의 방 한 칸. 이 지상의 방 한 칸이 없으면 사랑하는 남녀라도 섹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왔더라. 지금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러브 호텔들, 모텔들, 이런 모텔들이 일시적으로 그 장소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가라고 하는 이 몰아냄을 당하지 않고 말하자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청춘은 사실은
사랑도 못하고 섹스도 못하고 하는 거죠. 당연히 결혼은 못하고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 풍속도라서 우리도 조만간 가면 사랑을 예찬하는 수많은 노래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 대신 다른 종류의 관계 맺기 풍속도에 관한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연애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태초에서부터, 태초라면 좀 이상하지만 있어왔던 감정일까? 이런 걸 좀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백석은 기생인 자야를 만나자마자 바로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야 여사하고 백석하고 만난 장면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자야 여사가 신윤국 선생의 주선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가, 신윤국 선생이 그 1900 몇 년도더라 조선의 학교 사건으로 함흥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자야가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신윤국 선생 수발을 들기 위해서 함흥으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이 귀국을 했다가 함흥에서 그 함흥 시내의 지식인들과 또 이 신여성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자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등장한 바로 그날에 백석이 자야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당신은 영원히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이 사람들은 특히 자야 여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 아우라를 보태서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황당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 사랑의 풍속도라고 하는 것이 1930년대 정도 되면 이제 식민지치하의 조선 반도에서 젊은 여자들도 여자들이지만 젊은 남성들 그리고 여학생들 또는 기생들 등등 사이에 동경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랑의 형태 이런 것들로 정착이 되는데, 자,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 새로운 근대적 풍속도인 거죠. 우리가 흔히 낭만적 사랑의 신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남녀 간의 어떤 연모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자산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게 된 게 실제로는 서구에서도 이 로망스, 기사도 소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부터인데 이 기사도 소설의 사랑 이야기는 되게 묘한 데가 있어요. 귀부인, 공주, 왕비 이런 분들, 다시 말해서 유부녀예요. 이 유부녀를 독신 총각인 기사가 마음으로 연모를 해요. 마음으로 연모를 해서 그녀가 이 하사해주는 스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깃대에 메고는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죠. 전쟁이 잦던 시절에 그 군대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가야 하는 기사들에게 어떤 종류의 이 귀부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웅적인 죽음을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느낌을 부여를 하는 거죠. 중세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무렵에 굉장히 많았던 그 기사도 소설을 정말 잘 패러디를 해가지고서 아주 재미있게 근대인의 내면 풍경을 처음으로 펼쳐보인 소설이 돈키호테인데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 돈키호테에서 보면 이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죠. 이 여인숙의 하녀 둘시네아를 굉장한 귀부인으로 알고 막 자기의 순정을 바칩니다 하고 막 이 난리굿을 지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최초에 등장을 했던 서구문학 속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굉장히 정신적인 면모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의 신화라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정말 왜 지상과 천상을 아우르는 영원한 관계 속에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반쪽, 내 반쪽을 찾아서 서로 합쳐서 완벽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종족 보존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들어 놓은 가정을 통해서만 한다라고 하는 신화예요. 어쩌다가 이런 신화가 생겼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재생산의 최소 단위가 된 것은 근대 이후인데, 옛날에는 이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동체의 일이었잖아요. 이게 심지어 그 영화 뭐였더라?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스코틀랜드 독립 그걸 다루었던 그 영화에 보면 초야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중세 시절의 영주들에게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농노들이죠. 이 농노들이 자기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풍습은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던 농장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첫날 밤을 반드시 영주하고 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실제로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이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지금은 임신해서 10달 만에 낳는다니까 뭐 둘이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낳는 애 같으면 분명히 그 남편의 아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자기 말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영주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내고 그 자녀들이 다시 노동자가 되는 이 재생산의 구조,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종류의 사회로 넘어가고 이러한 이행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근대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고, 이 근대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들이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1910년대쯤 무렵에 수입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신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들은 보면 되게 이제 축첩의 타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봉건제의 유습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요. 이광수의 무정, 아마 다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정. 그리고 이광수가 말년에 쓴 사랑, 이런 소설들 속에 등장하는 자유연애, 이 자유연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봉건제도의 유습,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서 청순 남녀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은 가문도 아니요. 주로 가문이 맺었죠. 옛날에는. 가문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문학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백석은 이러한 시대의, 이미 그러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문학적 환경 속에서 청춘을 맞은 겁니다. 이 백석이 자야를 만난 게 26살이었고 자야가 22살이었다고 하니까 그 시대 청춘들은 참 일찍도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연애 얘기를 좀 했는데, 연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요. 이게 번역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죠. 물론 이 사랑 애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 연자도 있었는데, 연자라고 하는 거는 이 한자 문화권 속에서 특히 일본에서 어딘가 어두운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왜 비련의 여주인공, 사련의 남녀들, 왜 그런 식으로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인 교섭이 따라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애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숭고하고 거룩한 것. 그러니까 모성애, 부성애, 자매애, 형제애, 조국애. 우리가 애국주의라는 말은 해도 연국주의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연자는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갈망을 포함하는 좀 이 어두운 것들이고, 애라고 하는 것은 숭고하고 드높고 거룩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일본 사람들이 러브라고 하는 영어 소설의 단어를 번역하면서 연애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썼고, 이게 우리 문학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남녀 간의 숭고한 사랑으로 되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드높은 사랑의 특징이 이때 이 연애라는 말과 함께 생겨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때 당시 시대의 풍속도를 뺏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풍속도에다가 어떤 특정한 어휘를 부여를 하고 어떤 특정한 묘사를 함으로써 그거를 하나의 이 전형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전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또 재생산이 되는 거죠. 이게 문학의 힘이라는 게 정치적인 모토를 앞에 내세우든 아니면 숨겨있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석 사랑 이야기 한다면서 제가 연애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맞아. 브레이브 하트. 소소님께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해주셨는데 그 초여권 때문에 독립전쟁 일어나는 영화의 제목이 브레이브 하트였어요. 그 신청곡이 이 박원주님께서 첫 번째 신청곡을 올려주셨으나 제가 미처 찾아놓지를 못하여 첫 번째 곡은 제가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최은옥이 불러드립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원래 이게 심수봉이 부르는 노래인데 예, 이번에는 최은옥 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네, 여하튼 백석이라고 하면 다시 연애 이야기로 사랑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니지 백석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이렇게 연애라고 하는 것이 19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새로운 그 풍속도 젊은 지식인 남녀들이죠. 신여성들과 지식인 남녀들, 신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문이라든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한 영혼과 한 영혼, 한 육체와 한 육체가 전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그 관계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으로서의 이 사랑과 연애,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이 중요한 테마로 떠올랐는데 여기에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자, 이러한 사랑의 자유연애의 결과 이 사랑이 이 결혼을 통해서 영속되는 일부 일처의 어떤 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는 이런 소위 자유연애로 변질되는 데는 순식간이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요. 적어도 자유연애를 꿈꾸는 신남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등보통학교들이라든가 또는 일본 유학생들이라든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 신식문물의 세례를 받고 사고가 튀어 있어서 자유연애를 수용할 만한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 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떠돌기가 쉬워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호석의 장미병들다. 이런 소설 속에서 억수로 시니컬하게 그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그런 모든 사랑의 그 풍속도 속에서 자야가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생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인텔리 여성 기생이었다. 이 자야의 일화는 왜 아까 제가 백석 문학상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를 해서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야 여사는 그 길상사를 대원각이라고 하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그 요정을 법정 스님께 기부를 해서 지금의 길상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그 과거가 있어요. 1935년 정도 무렵인데 이 자야 여사가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거금인 한 500만 원인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도 한 5억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1935년 무렵에 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다가 기부를 한 적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신문에도 막 나고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야 여사는 그때부터도 이런 기질들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 거죠. 뭐라 그러나 그때 돈으로 참 65원 32전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이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돈으로 500만 원 가까이였다고 하는데 이 20살도 되기 전에 이 조선 건번 기생이 되었던 기생 김자야 여사가 65원 32전, 지금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불우이웃을 도와달라고 기금으로 내놨다, 성금으로 내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이렇게 영특하고 뭔가 포부가 크고 남달랐던 여성이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성이었기에 우리가 몰랐던 백석의 면모들을 많이 기억해서 한편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 내 사랑 백석을 읽다가 보면 이 자야 여사가
역시 기생이었고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일제시대 때를 살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순애보적인 여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 순애보적인 여성이 한편으로는 이런 여장보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여자를 백석이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자야와 관계없이 백석을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은 술자리에서 기생으로서 그리고 그 술자리에 기생으로 나온 여자를 젊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백석이 손목을 부여잡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할까?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좀 찝찝한 장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차원의 층위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여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이고 백석이 그녀의 손목을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와의 성적 접촉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석이 인지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뒤로 계속 자야하고 살면서도 자야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뭐랄까 임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화도 굉장히 바람둥이였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결혼한 여자를 제외하고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뒤져보다가 보면 어디선가 나올지도 몰라요. 일제하의 연애 풍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상당히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고 문란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욕하고, 예. 자, 어쨌거나 백석이 자야를 그렇다면 총각 시절에 만난 자야를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백석이 최초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자가 있는데 그 흰바람벽이 있어던가요? 예, 거기에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도 있고 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밥상도 차리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시 안에 등장하는 그녀는 자야일까? 아닌 거죠. 예, 백석이 처음으로 굉장히 어떤 여성에게 열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모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은 그때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30 5년인가 6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친구의 결혼식에서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요. 친구 결혼식에서 여자를 하나 만나는데 이 백석에게 굉장히 친한 허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만주에도 같이 있게 되는데 이 허준이라고 하는 소설가 친구죠. 이 소설가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 축하 모임에서 박경련이라고 하는 통영처녀를 만나요. 이 통영처녀 박경련은 백석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신현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 동생인데요. 이 박경련이라고 하는 처녀에게 백석이 엄청나게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러 통영까지 찾아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그리고 백석이 자야를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나서도 이 통영처녀 백경련에게 청혼을 한 적도 있었어요. 허걱. 허걱입니다. 네, 청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청혼이 깨어지고 백석 인생 최초의 아주 심각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박정련에 대한 사건이고요. 이 박정련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몇 편의 시로 남아있기도 해요. 백석은 자기의 일상,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시를 남겼고 백석의 시를 읽다가 보면 거의 일대기가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구성이 될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시속에 많이 적어놓거든요. 그렇게 적어놓은 시속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꼭 내 이야기 같아. 꼭 내 이야기 같아. 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거나 또는 내 이야기 같지는 않아도 너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백석의 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원주님,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오늘의 신청곡, 예. SLK의, 그리움, 이라고 하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예, 참 좋네요, 노래가. 저는, 옛날에는 이런저런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노래들을 잘 안 들어가지고요. 예, 좋은 노래 소개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자야 여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백석의 여자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기분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때 당대로 놓고 보면 백석은 굉장히 깔끔한 모던보이였던 것 같아요. 이 백석이 자기 시집을 내기 직전이었죠. 박경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집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굉장한 파문을 불러일으켰어요. 백부 한정판으로 초호화 장정으로, 근데 무슨 금박을 찍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한지에다가 아주 정갈하게 배열도 굉장히 철저하게 한, 그때 당시로 보면 정말 좀 놀라운 시집이고, 예, 그랬는데 이 시집이 나오자마자 백석은 일약 문단의 총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카프 문학이 좀 지나칠 정도의 그 사상성, 그러니까 계몽성이죠. 계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인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카프 문인들이 막 잡혀가고 하여튼 줄줄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카프 문학도 상당히 이렇게 좀 기세를 잃고요. 그리고 또 30년대 중반이니까 소위 그 신문학파 박용철이니 정지용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상이 등장했던 무렵이죠. 이게 사슴이라고 하는 시집은 그때 당시에 문단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던 정지용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또는 임화라든가, 그러니까 카프 문인들이나 또는 흔히 모더니즘 문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시인들이 시하고도 또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김기림은 그의 시는 전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모던하다, 모더니티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박용철 시문학 이 시문학 잡지를 펴냈던 박용철 시인은 백석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에 주목을 해서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그때부터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기자였고 이미 문단의 한복판에 있었던 백석이 조강지라든가 이런데 쭉 발표도 했던 시, 또 자기가 적었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33편 정도를 간추려서 펴낸 이 첫 번째 시집으로 일약 당대의 스타가 되죠. 지금도 시인이 뭔가를 하면 스타가 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시인 류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평설 그날에 등장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역사적 해석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시인이 아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인이 한다는 게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외모가 받쳐주면, 백석이나 또는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임화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외모가 받쳐주는 사람이었어요. 후리후리하게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정말 옷 잘 빼입고, 백석이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백석이 시집을 내기 직전에 박경련이라고 하는 통영처녀를 만나서 자기 친구의 결혼식에서 이 통영처녀를 만나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녀를 만나러 통영까지 가요. 그 일화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통영으로 가면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이 신현중이라고 같이 조선일보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친구래요.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녀를 난이라고 부르겠네라고 했대요. 백석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름 붙여주는 취미가 있었는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왜 난인가라고 친구가 물으니까, 나는 식물들 가운데서 최고의 가장 우아하고 고고하고 기품이 있는 꽃이 아닌가? 그래서 난이라고 부르겠네. 자, 이 백석이 그 다음 에피소드가 안도현 시인이 백석 평전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왜 집어넣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좀 그거 해요. 이 난을 만나기 위해서 통영까지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오면서 진주에서 이 두 남자가 하룻밤을 묵는데 건번회를 간 거예요. 이게 두 기생이 들어오는데 진주 건번에서 아주 최고의 이 여성들이었다네요. 이 최고의 여성들이었는데 이 여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 신현중한테는 관심도 없고 백석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백석의 입만 바라보고 완전히 백석한테 이제 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백석이 이 친구들을 진주의 난이라고 불렀대요. 나중에 이 진주의 난이 백석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그 난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마음속에 그리고 연모하면서 시도 여러 편 쓰고 했는데 이 사랑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이 나요. 어느 날 백석의 눈을 통해서 박경련을 재발견하게 되는 친구 신현중이 백석이 박경련한테 청혼을 하자 그 집에다가 가짜 정보를 흘려요.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썰이 있다. 물론 사실은 아니죠. 기생이었던 적 없는데 어쨌든 기생이었다도 아니고 기생이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말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그 혼담은 깨어지고 박경련은 나중에 신현중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완전히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그야말로 친구도 있고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잃고 이 홍경민의 노래 흔들린 우정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백석의 실패로 끝난 사랑이고요. 자야 여사를 만나고 나서도 백석은 결혼을 3번이나 합니다. 가족이 시킨 건데 이 3번의 결혼에서도 심지어 첫날 밤도 안 지내고 자야 여사한테로 돌아오고 한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 백석은 정말 자야 여사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향하여 급격하게 달려가던 점점 군국주의화 되어가고 있던 그 식민지의 지하에서 백석이 자야 여사는 그야말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이 시원의 공간, 역사와 민족을 잠시 떠나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소소님께서 신청해 주신 사랑하고 싶소를 듣겠습니다. 이 백성의 연애 이야기를 제가 하루 만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게 굉장히 무리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이 되는데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더 하죠. 네. 정태춘이 불러드립니다. 사랑하고 싶소.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여하튼 이 백석의 이 영원히 남아버린 연인 자야. 이 자야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 여성이었고 문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런 대로 글을 쓸 줄 알았고 기억력이 비상했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때 일제 당시의 이 자유연애라고 하는 풍속 속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우리한테 전달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그 미협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되게 이렇게 미협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 노사모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개혁당 경험도 있을 테고 각 지역의 자기 지역의 노사모 경험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해놓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관점에서 쓰는 거죠. 내가 노사모 역사 전체를 쓰겠다 이런 야심 없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접어들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다음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박경련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백석을 거절했기 때문에 백석과 관련해서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진주의 난이라고 불렸던 그 경성 아가씨가 사실 백석하고 딱 2번 만난 거예요. 딱 2번 만났지만 만약에 그 2번의 만남에 대해서 정말 아우라를 부여해서 썼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녀들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야 여사가 난이라는 이름 대신 백석은 자야 여사에게 자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야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김진향, 기생 김진향이 어느 날 함흥의 백화점에를 갔다가 책을 3권을 사오게 됩니다. 문예춘추라고 하는 잡지하고요. 여원이라는 잡지 그리고 당시 선집을 한 권 구입을 했는데 그게 자야오가라는 시가 실려 있고 자야오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집이었어요. 이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의 제목이에요. 자야오가, 자야의 5가지의 노래. 그 내용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일편단심으로 기다리는 한 여인, 자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그린 건데요. 저는 백석이 그 여인, 남편을 일편단심으로 기다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자야에게 붙여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자는 적중한다, 한복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야는 밤야잖아요. 왜 백석이란다. 이백은 그녀에게 자야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백석은 그 자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기생 김진향에게 붙여줬을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워요. 백석이 김진향을 처음 만난 그날 밤에 바로 두 사람이 그야말로 같이 자게 되는데, 그때 백석이 자야를 마누라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백석은 그때 결혼을 안 했어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거를 안도현 시인은 굉장히 이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백석은 근대의 세례를 받은 자유주의자고, 함흥은 늘 생활이 반복되는 일상의 도시였지만 백석에게 자야는 아슬아슬한 일탈이었다고, 그리고 권번에 소속되어서 남의 시중을 드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자야에게는 백석은 청량한 숨구멍이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청순이었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백석과 자야는 말로는 마누라, 당신과 영원한 이별은 없을 것이요라고 하지만, 백석이 경성으로 이사한 가족을 따라 경성으로 가고 자야가 돌아오고 하면서 청친동에서도 잠시 같이 살고 또 명륜동에서도 잠시 같이 살고 하면서 띄엄띄엄 같이 살면서 한 3년의 시간을 지낸 끝에 완전하게 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 이별하는 과정 속에서 자야 여사가 겪었던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내 사랑 백석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봉건제도 유습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 제도로 백석이 만난 여자가 3명이나 되잖아요. 그 3명의 여자들한테 대한 어떤 죄의식, 안타까움,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한 비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한편 백석은 이러한 자야에게 시로서 보답을 합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문인들의 사랑 이야기보다 우리들에게 더 많은 울림을 주는 건 자야 여사가 책을 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백석이 써놓은 시들 속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당대의 남성 문사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표정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제대로 된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애에 대한 시를 써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실상 보면 정지용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하는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이 시 속에 연애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들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백석의 시에는 그야말로 자기의 삶을 뭐랄까요? 굉장히 세련된 형식이기 때문에 일기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삶에서 바로 떠내어온 날것의 감정들이 굉장히 잘 정제되어서 들어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백석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이 시를 백석이 자야 여사한테 써주고 만주로 떠났다라고 자야 여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 말로는 최정희와 노천명이라고 하는 또 두 여자가 백석의 주변에 어른어른 하는데, 이 두 소설가와 시인이 둘 다 조선일보 기자들이었죠. 이 최정희가 백석이 자기에게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고 하는 시를 보내줬다라고 주장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점에서 나타샤는 자야 여사를 가리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함흥에서 만났고, 함흥은 북방이에요. 북방에서 만났으며, 그리고 이 자야 여사의 일화 속에 보면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타샤를 보았을 때 그녀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장면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굉장히 토속적인 언어로 시를 썼던 백석이 우리에게 나타샤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난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자야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자야는 아호, 그리고 나타샤라는 이름도 불러주고 하는 식으로 나의 사랑하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나의 이상형으로 변형을 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백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방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사들이 사랑을 하는 방식으로 남아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누굽니까? 장아베제도.
전혜린. 예, 전혜린의 장아베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래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어떤 종류의 정념, 그러나 대상을 제대로 특정할 수 없을 때 이름을 하나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 백석 이야기, 백석 연애 이야기를 1시간에 줄이려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서 너무 억울해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로써 오늘 노혜경의 그 엽세는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누구를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이상화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노혜경의 그 엽세, 이번 주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